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53분입니다. 이 이른 시간에, 그것도 평일날, 왜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일하러 가지 않고. 그러려면 어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 어저께 부산에를 갔다가 왔습니다. 부산에 갔다 왔는데, 저기 부산에서 경주, 동해안 쪽에 경주 가는 물건을 싣고, 뭐 그것까진 좋았어요. 좋았는데, 거기서 일이 없더라고요.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오전 중에 끝났어. 가능하면 내일 하차하는 일로 좀 잡고 싶었는데, 부근에 포항 경주 쪽에 일이 없어서 이렇게 뭐 일 없는데 일 기다리느니 집까지 한 5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집에 들어가자. 그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할 일이 좀 있었어요. 병원에도 가야 했고, 시내 볼 일도 좀 봐야 했고, 정견이 약도 좀 사야 했고, 심장 사상 중약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시내 볼 일 보고, 정견이랑 또 오랜만에 뒷산에 산책하러 갔다가 오니까 시간이 애매하더라고요. 한 3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한데 좀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잠을 자기는 좀 뭔가 아쉽고, 안 자자니 피곤하고, 뭐 책을 읽거나 할 자신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그럼 낮술을 하자. 그래서 낮술을, 저 쿠달이라는 냄비 샀다고 했죠. 거기다가 삼겹살, 김치, 뭐, 고등어, 뭐 이런 걸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맥주에 소맥을 하면서 아주 그냥 혼자 파티를 밤에, 오후에, 그 매불쇼를 보면서, 매불쇼가 또 어제에 따라서 좀 재밌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보면서 먹고 잠을 잤습니다. 6시 좀 넘어서 6시 반 정도에 잠을 자서 또 깼어요, 잠이.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11시, 10시 좀 넘어서 깨가지고 마침 또 그때까지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LG 트윈스하고 KT. 비가 와서 좀 우천으로 좀 지연이 됐는데, 또 11시 넘어서 반 넘어서까지 야구를 보고 그러면서도 어저께 그 내일 일할 거 좀 있나 하고 좀 찾아봤는데 마땅히 없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러면 뭐 내일 할 수 없지. 자자. 잠을 잤습니다. 자고, 오늘 8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그래도 좀 속이 타지 않습니까? 평일인데 일을 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을 좀 찾아봤어요. 일이 정말 참 마땅한 일이 없더라고요. 영, 우리 소위 말하는 똥찜 이런 거만 잔뜩 있고, 어처구니 없는 운임과 거리에 일들만 잔뜩 있고. 그래서 이거 뭐 그런 일 억지로 하려고 나가봤자 사실상 손해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 뭐 이렇게 된 거 책 읽자, 책. 공부하자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르겠어요. 요즘 일이 뭐 좀 잘 되려면은 잘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진짜 제가 좀 많이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있습니다. 돈 뭐 못 벌면 그냥 책이나 읽죠 뭐. 책이나 읽으면서 살죠 뭐. 그래도 좋잖아요. 뭐 굶어 죽을 때까지 책 읽고 살죠 뭐. 네, 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 뭐 제가 그차 리스하고 뭐 저 대학원 등록금 같은 거 해서 빚이 좀 있긴 한데 못 갚으면 뭐 압류하겠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좀 힘드신 분들이 있나요? 저 정도는 뭐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좀 약간 뭐랄까 이런 거 가지고 좀 힘들다 그러면 너무 오만하고 사치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힘들진 않습니다. 솔직히 힘들진 않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뭔가 좀 곤란한 일이 있거나 하신 분들 참 이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예.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코스모스 리디어북을 할 텐데요. 이 새로 만든 내 몸 사용 설명서도 읽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읽히지가 않네요. 네. 아무튼 자, 코스모스를 읽을 거고요. 오늘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책일 것 같아요. 자, 나라는 착각. 뇌는 어떻게 인간의 정체성을 발명하는가? 정체성을 발명한다. 뇌가. 재밌습니다. 더 셀프 딜루션인가요? 델루션. 예. 그레고리 번스 지음, 홍우진 옮김, 흐름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레고리 번스는 에모리 대학교 심리학 교수, 신경과학자, 정신과 의사. 옮긴이 홍우진은 고려대학교 환경공학을 전공했다. 환경문제와 과학, 건강, 심리, 뇌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됐고요. 이 책 뒤에 보면 박문호 박사의 추천, 패트리사 처칠랜드 박사, 스티븐 플레밍, 이렇게 추천서 글이 써 있는데 박문호 박사님 거만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것이 몸이 되듯이 듣고 말하는 이야기가 당신을 만들어간다.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이야기를 해보라. 후회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본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미래의 서사를 쓰라. 뇌과학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자기 모습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박문호. 미래 얘기를 하니까 좀 안 맞아요. 사실은 나라는 착각이라는 건 지금 현재 얘기인데 사실 미래에 좋은 얘기입니다. 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할게요. 자 봅시다. 목차 정도는 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차례. 머릿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망상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망상이다. 또 도발적입니다. 도발적인데 왠지 와닿습니다. 제1부 편집된 자 1장 우리는 시뮬레이션이다.
자아는 뇌의 발명품. 2장 최초의 기억들. 뇌구조로 풀어본 기억 저장 알고리즘. 내가 곧 이야기다. 3장 뇌는 불완전한 편집자. 나에간에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 관점에 따라 기억은 달라진다. 예, 이거는 뭐 요즘 많이 느끼는 거예요. 첫 키스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굉장히 소제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4장 추측하는 뇌를 속이는 법. 감각도 경험에 의지한다. 5장 자아를 찾아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최소한의 자아, 서사적 자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인간이다. 6장 내 안의 다중인격들. 현실판 지킬 박사와 하이드, 크리스틴 비첨. 프로이트의 거짓말. 대중이 사랑한 다중인격 이야기. 뇌과학자가 경험한 유체 이탈. 7장 내가 믿는 이야기가 나를 만든다. 미신의 탄생. 동물도 미신을 믿는다. 서사를 바꾸는 믿음의 힘. 8장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을 신뢰합니다. 안다는 것. 최초의 이야기. 끌리는 이야기는 따로 있다. 이야기의 6가지 형태. 서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한다. 귀네요, 목차가. 자, 2부 만들어진 자. 9장 진화는 개인주의를 싫어한다. 10장 나의 선택이라는 착각. 우리는 순응하도록 진화했다. 11장 믿음, 신앙, 신성한 가치들. 절대적 믿음의 역설. 뇌실험으로 밝혀낸 믿음의 정체. 신성한 가치가 필요한 이유. 12장 일반인과 살인자의 뇌는 다를까? 악의 평범성, 뇌의 평범성. 13장 뇌를 절반만 가진 남자. 정신질환이란 무엇인가? 제3부 꿈꾸는 자. 14장 나는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야기가 뇌를 바꿀 수 있을까? 15장 쓰레기를 읽으면 쓰레기가 된다. 계획된 전염병 이야기. 음모론은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왜 음모론에 끌리는가? 쓰레기를 피하는 법. 요즘 뭐 넘쳐나니까 이런 거에 쓰레기에 전염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폭력적. 16장 변화의 동력. 후회. 실망과 후회를 구분하라. 미래를 바꾸는 후회 채소와 알고리즘.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17장 진짜 원하는 나를 찾아서. 자아 바꾸기 연습. 18장 미래 방정식. 뇌과학자가 제안하는 미래 설계법. 미래 방정식. 박문호 박사님이 그래서 미래 얘기를 많이 하는군요. 이분은 좀 이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이제 들어가는 문을 찾는 식으로 읽는다고 하는데 이 앞부분은 뭐 다 박문호 박사님 정도의 실력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일어서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덥네요. 그동안 좀 선선해서 좋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덥습니다. 일교차가 큰 것 같은데 요즘에. 자, 선선해지겠죠.
자, 9장 별들의 삶과 죽음. 태양신 라께서 두 눈을 뜨시고 이집트 땅에 빛을 쏟아 부으시니 밤이 낮에서 갈라졌습니다. 라의 입에서 신들이 나왔고 그의 눈에서는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태어났으며 그 아이는 연꽃 안에서 빛을 발하며 그 빛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집트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의 기도문. 대단히 시적이네요. 자, 신은 물질 입자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 아니라 밀도가 다르고 심의 세기도 차이가 있어서 신은 자연의 법칙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었다. 그 결과 우주 곳곳에는 각각의 특성을 갖는 세상들이 빚어졌다. 이렇게 우주를 이해하니 세상에는 그 어떤 모순도 발견할 수 없게 됐다. 아이작 뉴턴 광학. 여기 옆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사진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전리된 고온의 헬륨 기체는 특정 파장의 원자외선을 방출한다. 이 사진이 바로 원자외선으로 본 태양의 모습이다. 태양의 격동하는 모습이 한 장의 사진에 그대로 잡혀 있다. 오른쪽 윗부분에서 홍염이 장엄하게 솟아오르고 있다. 지금 이 홍염은 태양의 바깥 세계로 30만 킬로미터나 뻗어 있지만 머지않아 태양 광구로 곤두박질할 것이다. 사진에 보이는 가장 작은 얼룩이라도 그 크기가 우리 지구에 견줄만 하다. 스카이랩 4호에서 찍은 사진이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냥 상상으로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 보여드려도. 또 좀 글이 있네요. 자, 저기 저 높은 곳에 하늘이 있다. 그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우리는 여기 누워서 하늘을 우러르며 별들과 눈을 맞춘다. 저 별들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있는 자 바로 그대로인가?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 핀. 자, 내게는 무섭도록 필요한 게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무엇인지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나? 신앙. 그것은 신앙이야. 내게 신앙이 있다면 밤중에 밖으로 나가서 별들을 그릴 수 있을 거야. 빈센트 반 고흐. 글쎄요, 이 맥락을 뭐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 속에서는 저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냥 중세적 인간의 지평을 넘어서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제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의 그림들이 뭔가 대단하고 있다고 뭐 얘기 나는 걸 알겠지만 인간 자체는 글쎄요, 예술이 발현되는 현상은 표현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못난 사람도 정말 위대한 예술을 탄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애플파이를 만드는 데에는
밀가루, 사과, 설탕 조금, 비전의 양념 조금, 그리고 오븐의 열이 필요하다. 파이의 재료는 모조리 설탕이니 물이니 하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는 다시 원자들로 구성된다. 탄소, 산소, 수소, 그 외의 원자들이 파이의 재료가 되는 분자들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이 원자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은 모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고 보니 별이 우주의 부엌인 셈이다. 이 부엌 안에서 수소를 재료로 하여 온갖 종류의 무거운 원소라는 요리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별은 주로 수소로 된 성간 기체와 소량의 성간 티끌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수소는 대폭발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수소 원자는 코스모스가 비롯된 저 거대한 폭발 속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애플파이를 맨 처음부터 만들려면 이렇게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 빅뱅 이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일단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자, 물질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는 빛조차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떤 뭐 진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무엇에서 그냥 정말 작은 어떤 그 작다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것에서 다 튀어나온 거예요. 저든 뭐 저 뒤에 있는 책이든 달마도든 뒤에 청소기든 우리 정견이든 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윤석열, 김건희까지도 우리는 다 같은 곳에서 우주 탄생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즐겁기도 하네요. 웃기네요. 자, 애플파이 하나를 반으로 나눠보자. 한쪽을 다시 둘로 나누고 그것을 반으로 또 나눈다. 데모크리토스의 정신에 따라 이렇게 반씩 나누기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 원자 알갱이에 이르기까지 이르려면 몇 번이나 칼질을 해야 할까? 약 90번이다. 90번밖에 안 해요. 물론 그 어떤 칼도 이렇게 작은 조각을 떼어낼 수 있을 만큼 예리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파이가 부스러져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반으로 나눌 수도 없다. 더구나 원자란 것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존재이다. 볼 수 없는 작은 존재이다. 그러나 계속 쪼개서 원자에까지 이르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날씨가 더워요. 지금 방 온도가 29도, 29도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오랜만에 좀 켜야겠습니다. 밖에 햇빛이 쨍쨍 내려띄고 에어컨 켜는 걸로.
춥습니다. 자, 더워라. 자, 1433쪽 1910년을 전후해서 45년 동안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로 원자의 정체가 인류 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 실제 사용한 방법은 이렇다. 하나의 원자를 향해 다른 원자들을 쏘아 충돌시켰을 때 총알 원자들이 어떻게 튕겨나가는가를 조사하여 표적 원자의 내부 구조를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었다. 대개 원자의 외곽부는 전자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 전자는 그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전하를 띠는데 우리는 전자의 전하를 음전하로 부르기로 약속했다. 이 전자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황금의 번쩍이는 광채, 철의 차가운 느낌, 탄소로 이루어진 금강석의 단단한 결정 구조 등을 전자들이 좌우한다. 원자의 저 깊숙한 내부 전자 구름 속 깊숙한 곳에는 핵이 숨어 있다. 핵은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들과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들로 구성된다. 원자는 매우 작다. 원자 1억 개를 일렬로 늘어놓아 봤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겨우 새끼 손톱 끝만하다. 원자의 핵은 원자 전체의 겨우 10만 분의 1 정도이다. 원자 핵이 발견되기 어려웠던 이유가 이렇게 작기 때문이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양성자가 전자의 구름 안에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여겨졌다. 사실 양성자는 원자의 좁은 핵 안에 밀집해 있다. 핵의 존재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어니스트 레더퍼드가 수행한 실험에서 처음 밝혀졌다. 아주 얇은 금박에 특정 종류의 원자들을 쏘았더니 입자 원자들의 일부가 입사 방향의 반대쪽으로 다시 튕겨져 나왔다. 레더퍼드는 이 실험의 결과를 보고 원자의 핵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레더퍼드가 자신의 실험에 붙인 코멘트를 들어보자. 내 일생을 통틀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실험의 결과는 15인치짜리 대포알을 휴지 조각에 쏘았더니 휴지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반사돼서 대포로 쏜 나를 맞추는 격이었으니 나도 도저히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다. 야, 신기하네요. 신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의 질량은 거의 전적으로 이 조그만 핵에 모여있다. 전자는 그저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솜털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원자는 속이 텅 빈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니까 원자는 속이 텅 빈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녀석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 물질이라는 것도 실은 속이 텅 빈 쭉정이었던 셈이다. 믿어지십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게 사실인 세계랍니다. 우리는 속이 꽉 찼다고 알고 있는데, 체크하겠습니다. 인상적이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너지, 물질의 기본은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원자도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에너지 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게 아니고 에너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좀 제가 정확히 이렇게 뭐 저의 이런 설명이 잘 와닿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도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나의 팔꿈치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책상도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가 그렇게 작은 존재이고 게다가 속까지 그렇게 엉성하게 비어 있으며 원자 핵은 원자보다 더더욱 작기만 한데 10만 분의 1이라 그랬죠. 내 책상은 나의 무거운 몸을 도대체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독자만 품어본 게 아니다. 저 위대한 아서 에딩턴 교수도 똑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내 팔꿈치를 구성하는 원자핵들이 어째서 책상의 원자핵들 사이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는단 말인가? 책상이나 걸상을 만든 목재가 이렇게 텅 비어 있다면 어쩐 연유에서 나는 마루로 그냥 내려앉지 않는가? 아니, 지구의 저속으로 그냥 떨어져 들어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에딩턴의 질문은 전자의 구름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내 팔꿈치에 있는 원자의 외곽부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책상을 구성하는 원자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음전하들은 서로를 밀친다. 내 팔꿈치가 책상을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갈 수 없는 까닭은 음전하들 사이에 생기는 강력한 청력 때문이다. 청력, 밀어내는 힘입니다. 전자들의 청력 덕분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꾸려갈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이 원자의 미시적 구조에 의존하는 것이다. 전하만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먼지 부스러기가 된다. 전기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그 어떤 구조물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으로 만들어진 구름들 그리고 중력으로 엉겨붙은 소립자의 덩어리들만이 있는 무형의 우주가 우리의 세상일 것이다. 재밌습니다. 에어컨을 켜놨고 지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현아,
계속 읽겠습니다. 자, 435쪽. 애플파이 자르기를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로 계속해 가다 보면 무한소의 문제와 씨름하게 된다. 끊임없이 더 작은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큰 세계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자. 이번에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무한대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이제는 끊임없이 더 큰 구조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무한 문제는 발을 수없이 구르면서도 원리는 가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자. 우리가 두 개의 거울 사이에 서 있다고 하자. 이발소에서 이러한 상황에 종종 놓이게 되는데, 이발소 의자에 앉으면 자신의 모습이 양쪽 거울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빛의 반사가 무한 회귀의 딜레마로 우리를 밀어넣은 것이다. 실제로 내 얼굴이 무한히 계속해서 나타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선 거울이 완벽한 평면이 아니며 또 두 거울을 완전히 평행하게 세워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거울 사이에 앉아있는 나 자신도 무한개의 거울상을 만드는데 하나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록 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구현됐다고 하더라도 빛의 속도가 유한하므로 무한개의 거울상은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무한대란 그 어떤 수보다 더 큰 수를 의미한다. 미국의 수학자 에드워드 캐스너가 한 번은 9살짜리 조카에게 지극히 큰 수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고 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 다음에 0을 100개 붙인 10의 100제곱 같은 수에 이름을 붙여보라는 주문이었다. 캐스너의 조카는 종이에 진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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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써놓고 이 수를 구골이라고 불렀다. 당신도 큰 수 하나를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 것이다. 9살짜리 어린이에게는 이러한 놀이가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갔겠지만 말이다. 구골이 큰 수임에 틀림이 없지만 더 큰 수로 구골 플렉스를 만들어 보자. 구골 플렉스라는 것은 10의 구골의 제곱이다. 1 다음에 구골계의 0이 따라붙은 구골 플렉스가 얼마나 큰 수인지 한번 가늠해보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총수는 대략 10의 28승계이며 관측 가능한 우주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같은 소립자들의 총수는 대략 10의 80승계가 된다. 우주를 중성자로 가득 채우려면 10의 128개가 8승계가 필요하다. 쭉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 뭐 상상이 되나요? 개수가 있긴 있는 거겠죠? 우주가 유한하다. 유한하다면 말이죠. 우주 유한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주가 유한하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뒤에 숨어있는 기본 정신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아르키메데스는 모래를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책 첫 페이지를 이렇게 열고 있다. 갤론 왕 전하, 세상에는 모래알의 수가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래는 시라쿠사와 시실리 섬 전역에 있는 모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건 살지 않는 곳이건 세상의 모래란 모래를 모두 다 모았다고 해도 좋습니다. 단순히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태껏 이름 붙여진 그 어떤 크기의 수라도 모래알의 수보다는 작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운을 뗀 다음 아르키메데스는 모래알의 총수에 이름을 지어 붙여줄 뿐 아니라 그 수의 크기를 직접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모래 알갱이들을 계속해서 옆으로 늘어놓아 자신이 우주의 크기라고 알고 있던 거리를 전부 채우려면 모두 몇 개가 필요할까? 그가 계산해낸 답은 10의 63승계였다. 그의 모래알의 수를 원자의 수로 환산해 보면 10의 88승이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83승계 정도가 된다. 자, 이 수는 구골보다 크지만 구골플렉스에는 못 미친다. 그런데 구골플렉스라고 하더라도 무한대와 비교하면 별것 아니다. 구골플렉스와 1이 무한대보다 작은 정도는 서로 정확히 같다. 누구나 구골플렉스를 써보려고 시도해야 하겠지만 그 짓은 해보나마나 희망 없는 야심에 불과하다. 구글플렉스를 적어 넣을 종이가 우주에 다 구겨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보다 아주 간단하게 10의 10승의 100승과 같이 쓰면 그것이 구글플렉스가 된다. 무한대란 그 무엇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크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무한대를 이걸 뭐라고 하지? 무한대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메가라고 하던가 모르겠습니다. 로 표시하기로 시작하자. 나는 그냥 무한대라고 읽으면 된다. 무한대. 애플파이를 오븐에 너무 오래 두면 파이가 아니라 숯이 된다. 숯의 성분은 거의 전부 탄소이다. 숯이 된 파이를 90번 연속해서 반으로 나누면 탄소 원자를 만날 수 있다. 탄소의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6개씩 들어있고 핵 바깥에는 전자 6개의 구름이 자리하고 있다. 탄소 원자의 핵에서 한 덩어리를 떼어내면, 예를 들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2개씩 떼어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탄소 원자가 아니라 헬륨 원자가 된다. 이렇게 원자 핵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핵폭탄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제로 발생한다. 이 경우 탄소 원자가 분열하는 것은 아니다. 애플파이를 91번 가른다면, 즉 탄소 원자를 한 번 더 쪼갠다면 작은 탄소 원자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원자, 즉 탄소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원자가 만들어진다. 원자를 자르면 원소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반분하기를 더 계속해보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양성자를 더 작게 쪼갤 수는 없을까? 양성자들을 높은 에너지를 갖는 다른 소립자, 예를 들어 양성자로 때려서 나타내는 반응을
면밀하게 조사해보면 양성장 내부에 더 근본적인 입자가 숨어있는 것 같다.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소립자들을 구성하는 더 근본적인 알갱이를 쿼크라고 부른다. 쿼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핵보다 작은 세상의 모습을 일상의 언어로 기술하기 위해 사람들은 쿼크에 냄새와 색깔을 입혔다. 쿼크야말로 궁극의 기본 입자인지 아니면 쿼크도 더 근본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물질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언제까지 물질을 둘로 쪼개야 하는 걸까? 우리는 과연 가장 근본이 되는 입자들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기본 입자를 찾는 행진은 끝이 없이 계속될까? 이것이야말로 현대 과학의 근본 문제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인 것이다. 양성자보다 작은 물질이 있어요? 쿼크? 제가 뭔가 좀 오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 공부해 봅시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원소의 돌연변이는 연금술이란 이름으로 중세부터 추구해 오던 인간의 오랜 꿈이었다. 연금술사들은 물질이 4개의 원소, 즉 물, 공기, 흙, 불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4대 원소에 대한 생각의 기본 싹은 고대 이오니아인들이 틔웠다. 예를 들어 그들은 흙과 물의 상대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값싼 구리를 비싼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의 연금술계는 사기꾼과 협작꾼으로 그득했다. 칼리오스트로와 생제르맹 백작 같은 이들은 원소를 변환시키는 기술뿐 아니라 인간의 수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알고 있다고 큰 소리쳤다. 마술 지팡이 노릇을 하던 막대 끝에 금을 몰래 붙여뒀다가 겉보기에 아주 힘들고 긴 실험 끝에 그 금을 내보임으로써 도가니에서 금이 만들어진 듯이 상대방을 속이기도 했다. 유럽의 많은 귀족들이 부와 영생을 믿기로 한 연금술사들의 사기 행각에 걸려 막대한 돈을 그들에게 바친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파라켈수스와 아이작 뉴턴과 같이 연금술을 아주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들도 많았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많은 돈이 모조리 낭비된 것만은 아니었다. 연금술을 통하여 인, 안티몬, 수은 같은 원소들을 새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대 화학은 연금술사의 실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실제로 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주워 들은 겁니다. 입자 가속기에 에서 금의 뭐라 해야 돼요? 중성자와 뭐 양성자 이런 거를 막 부딪히게 함으로써 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물론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더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나올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겁니다. 어디서 주워 들었냐면 팟빵에서 주워 들었습니다. 옛날에 지대 널얏이라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인기 팟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워 들은 겁니다. 그때는 조금 이해가 갔었는데 지금 좀 다 잊어버렸는지 그 2번인가 3번이나 들었는데 자연에는 화학적 성질이 뚜렷하게 다른 원소가 92종이 있다. 우리는
최근까지 지구의 모든 물질이 이 92종의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물론 대부분의 물질은 이 92가지 원소로 구성된 각종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생명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은 산소와 수소 원자로 만들어진 분자이다. H2O죠. 네. 수소 2개, 탄소 하나. 지구 대기는 질소 N, 산소 O, 탄소 C, 수소 H, 아르곤 AR로 형성된 N2O2, CO2, H2O와 AR 등의 분자를 주요 구성 성분으로 한다. 흙은 규소, 산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등의 원자들로 구성된 매우 다양한 분자들이 주성분이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규소 원자를 지칭하는 실리콘이 규소 원자를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하는 수십억 종의 분자들을 일컫는 실리콘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실리콘은 비금속 원소로서 원자 번호가 14인 규소 원자 SI를 지칭하며 모르겠다. 뭐뭐로 발음된다. 한편 실리콘은 기름, 그리스, 수지 등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며 규소를 그 성분 원자로 하는 아주 넓은 범위의 유기화합물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발음은 으다. 일반적으로 실리콘은 열기와 냉기에 잘 견딘다. 이거 어렵다. 쉬운 것만 공부하면 머리가 거기서 멈춥니다. 어려운 거를 공부해야 머리가 트이는 겁니다. 어렵지만 공부해야 합니다. 자, 불은 화학 원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원자가 고온의 상태에 놓이면 전자를 잃고 전리된다. 이렇게 전리된 고온의 플라스마가 내는 전자기 파동이 우리에게 불로 보이는 것이다. 고대의 이오니아인들이 믿었던 4대 원소와 연금술사들의 원소 모두 현대화학의 관점에서는 전혀 원소가 아니다. 4대 원소 중에서 하나는 분자, 둘은 분자들의 혼합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플라스마이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통찰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수화풍이라는 걸로 퉁친 거죠. 근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사고가 있는 겁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알지 못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연금술의 시대 이후 새로운 원소들이 속속 발견됐다. 최근에 발견된 것일수록 희귀한 원소이다.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거나 생명 현상과 관련이 있는 원소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다. 상온에서 어떤 원소는 고체로, 일부는 기체로 존재하며 브롬과 수은 같은 액체 상태인 것들도 있다. 원자에는 복잡한 정도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 있다. 가장 간단한 수소가 1번, 가장 복잡한 우라늄이 92번이다. 그 외의 원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하프늄 HF, 에르뷴 ER, 디스프로슘 DY, 프라세오디움 PR 따위는 일상에서 맞닥뜨릴 기회가 거의 없는 것들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원소일수록 그만큼 흔하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철은 지구에 풍부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이트륨은 지구에 거의 없다. 물론 이런 일반론에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이나 우라늄은 매우 익숙한 원소들이지만 그렇다고 흔하지는 않다. 이것들은 특별한 이유에서 매우 귀한 원소로 취급된다.
한때 화폐의 기준이 됐거나 미적 판단 기준에서 높이 평가받게 됐거나 아니면 실용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모든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세 가지 소립자들로 구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중성자가 발견된 것도 1932년이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구성비에 따라 원자의 종류가 결정되고 그 원자들이 적당히 모여서 분자들을 생성하고 이 분자들이 조합을 이루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만든다. 그러므로 현대 물리학과 현대 화학은 매우 복잡한 이 세상을 단 세 가지 소립자로 환원시켜 놓은 셈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양성자와 전자는 똑같은 크기의 양전하와 음전하를 갖는다. 부호가 전혀 다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원자로 남아있게 하는 요인이다.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므로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 그룹을 이루는 전자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전자의 개수에 따라 좌우되는데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나 전자의 개수이므로 원자 번호에서 그 원자의 화학적 특성을 쉽게 점칠 수 있다. 그러므로 화학은 숫자 노름이다. 이 소리를 피타고라스가 들었다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다. 전자와 양성자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수소, 둘씩이면 헬륨, 셋씩이면 리튬, 넷씩이면 베릴륨, 다섯씩이면 보론, 여섯씩이면 탄소, 일곱씩이면 질소, 여덟씩이면 산소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원자번호 92의 우라늄은 양성자와 전자를 각각 92개씩 갖는다. 닮은 사람이 서로에게 혐오감을 느끼듯이 그런가요? 부호가 같은 전하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운둔자나 염세가로 가득한 곳일 것이다. 아무튼 전자는 전자를 밀치고 양성자는 양성자를 배척한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원자 핵에 전하를 띤 입자라고는 양성자 뿐인데 핵이 와해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핵에는 또 다른 종류의 힘, 즉 핵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핵력의 정체는 중력도 전자기력도 아니다. 핵력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하므로 갈고리에 비유될 수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주 가까이 있을 때 핵력이라는 이름의 갈고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맨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갈고리보다 멀면 갈고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 핵력을 갈고리에 비유했던 것이다. 핵력과 같이 좁은 영역에 중성자가 양성자와 함께 들어 있으므로 핵에서는 핵력이 발동하여 양성자들 사이의 청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력은 발휘할 수 없지만 핵력을 발동하여 핵을 체계적으로 붙잡아 묶는 풀의 역할을 한다. 원래 떨어져 살기를 좋아하는 양성자가 핵력의 달변과 애교 덕분에 마음 안 맞는 이웃과도 오순도순 지내고 있는 셈이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2개씩 있는 헬륨의 핵은 매우 안정적이다. 헬륨의 핵 3개가 탄소핵 하나를 만든다. 4개면 산소핵, 5개면 네온핵, 6개면 마그네슘핵, 7개가 모이면 규소핵, 8개가 합치면 황의 원자핵 하나를 만든다. 헬륨 핵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양성자를 더하거나 안정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의 중성자를 더할 때마다 새로운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순핵에서 양성자 1개와 중성자 3개를 빼면 금 원자의 핵이 된다. 이것이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변화의 본질이다. 우라늄보다 원자 번호가 높은 것들은 대개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합성한 이 원자 핵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붕괴하는 방사능 원소들이다. 원자 번호가 94인 플루토늄 원자 핵은 가장 유독한 물질 중 하나이다. 이 물질은 아주 느리게 붕괴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다. 자연 원소는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은 원자마다 여기서부터 내용이 조금 달라지네요. 시간도 1시간이 넘었고 하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셨더니 아직까지 숙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정견이도 좀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정견이 밥도 좀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